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준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또 오늘도 함께해 주십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마중물 토크는 이겁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셨나? 장제원 의원이 그 국회 행안위 위원장이잖아요. 지난 22일이었습니다. 이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이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자리를 이석한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이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선관위 직원에게는 당신은 앞으로 국회에 들어오지 마,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여야 젊은 정치인들이 뭐 상당히 크게 반발하면서 비판을 강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 오후 5시에 정개특위가 있어가지고 이석을 하는 걸로 얘기가 미리 돼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왜 이렇게 화가 났나. 네, 장제원 의원이 실제로 본인 입으로 5시쯤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석을 하라고 해놓고 이석을 했다고 약간 조금 예전과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이렇게 호통치고 소리 지르고 이런 모습들을 좋게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네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2시간 전에 본인이 어쨌든 5시에 이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인이 허락을 안 받고 갔다 그러면 그럼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허가 받고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책상 치고 소리 지르고 막 제일 버겠던 거는 반말하고 반말하고 또 앞으로 오지 마 막 그 밑에 직원 보고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제가 봐더라도. 왜냐면 사실은 인격체인데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 기관이라 하더라도 막 반말로 얘기하고 막 이렇게 삿대질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뭐 국회의원이 뭐 그런 상임위에서 뭐 불러서 조사할 권한이 있다 그러지만 그래도 좀 너무 좀 심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당 국회의원분들도 그 정치평론하는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뭐 방패를 설 수가 없으니까 보기 안 좋았다. 뭐 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거는 누가 보면 뭐 단기 기억 상실의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치인사에서 그 정신과적 병명을 언급하는 거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그 전에 이 자리에 앉으셨던 분이 과거에 이제 또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이제 원장관님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호통을 칠 때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정말 부당한 권력에 맞서가지고 호통을 친다면 우리가 오히려 박수를 보낼 일이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지금 사실 좀 잘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납득될 만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태도는 사실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공무원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가족분들은 도대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런 점들이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최근에 뭐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도 뭐 반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국회에서 반말하는 문화 그 자체를 저는 좀 많이 없애야 된다 봅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실수가 반복되면 습관이다, 실력이다. 이런 말 있는데 과거에 장제원 의원님이 한 3, 4년 전쯤에 당시에 정개특위에서도 그때 위원장이 심상정 의원이었고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문을 나가려고 하다가 방어과 직원이 맞아. 이제 몸을 만지면서 밀었나요? 하면서 그때도 한번 고함을 쳤던 적이 그때 있어요. 이제 뭐 국회의원 몸에 손을 대 예, 이러면서 밀었어 뭐 이렇게 네, 하셨던 것 그랬던 같은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저는 장제원 의원이 불쌍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탈중앙화, 탈권위화 돼가고 있는 현재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민감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국회의원의 그 권위주의적인 습성에 길들여 계신 것 같아가지고 좀 변화에 좀 몸을 맡기셔야 되지 않나. 김용태 최고위원도 방송 들어오기 전과 후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한테는 분명히 자기가 장제원 의원 전화 여러 번 받았다. 세게 안 할 거다. 이러더니 이렇게 다르네. 천 위원장님의 방송을 살려주시네. 정치인싸 전화 받은 것까지도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인싸 제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딱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실 생각하지 마세요. 김재섭, 김용태 이거 큰일이네 이거. 천하람 하차설 유포하면서 그렇죠. 아주 뭐 노리고 장성철 있더라고요. 소장님이 얼마나 불안하실지 시작부터 느껴지고요. 뭐 사실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제 국회 직원에게 이제 천공 동영상 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끈차 왜 이걸 이렇게 처리를 하냐면서 또 반말로 호통을 치는 일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뭐 본인의 카리스마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반말하는 모습이라든지 좀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이런 언사들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확실히 좋아하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광고 갔다 와서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일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무엇보다도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에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의 입버릇처럼 뭐 탄핵 얘기한다 뭐 이렇게 응수를 했는데 일단 현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네. 이게 일부 의원들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왜냐면은 일단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제 물러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게 좀 당에서 그 전에 이제 이상민 장관 해임 네. 건의안 때처럼 한동훈 장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진행을 하실 계획인가요? 이게 뭐 그전에는 약간 뭐 몇몇 의원들의 얘기다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내대표나 이제 당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근데 이런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다음 총선에 나올 거라는 건 다 이제 예측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탄핵을 하고 이거를 논란을 키워주면 오히려 키워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적극 반발할 테고 음. 또 지금은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예전에 비해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예. 이번에 이것도 어쨌든 각하됐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청구하는 각하됐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 뭐 못 받았다 이런 거 억울하다 그러지만 이 청구할 때부터 법률가들은 다 알았어요. 아니 법무부 장관이 무슨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뭘 침해받았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뭐 어찌 보면 약간 판정패가 아니라 완패했다고 보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근데 또 어쨌든 이거를 계속 이걸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이 건소안박이 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이걸로 계속 이제 끌고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좀 고민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권한쟁의 청구가 2건이 있었죠. 이게 너무 용어가 어려워서 여기 변호사가 3분이나 계시니까 이거 정말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거 김준우 변호사님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정말 쉽게. 정말 이거 쉽게. 지나가다가 듣는 분들도 그냥 이거구나. 근데 김준호 변호사님은 평소에 보면 쉬운 것도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하는 게 가능해요? 이런 유머 감각으로 왜 떨어진 거야? 자, 일단 김준우 변호사님 먼저 시작을 해주시고 차다른 변호사님의 해석도 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이제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하는 절차 과정에서 네. 위장탈당 문제에 절차 하자가 있었으니 위법 아니냐? 민영배 의원 얘기죠. 민영배 의원. 그러니까 법이 무효다. 음. 이거를 전주의 의원 유상범 의원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게 한 건이 있고요. 예. 그거랑 상관없이 이 법 자체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본질적으로 건드리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거를 검사들이랑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한 예. 거죠. 근데 이제 뭐 다 5대 4가 났는데 어쨌든 그 앞에 전주의 유상범 의원이 한 건은 절차상 위법이 없는 건 아닌데 이 법을 무효로 할 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고요. 그다음에 검사들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직접적으로 당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청구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날아간다. 이게 5대 4로 또 난 거죠. 그러니까 네. 일단 한동훈 장관이 수사하는 사람도 아닌데 너가 왜 신청을 해?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거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정치적으로 소모하기에 좀 재미가 없는 주제인 게 이게 둘 다 5대 4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9대 0으로 졌다면은 제가 봐도 이게 뭐 한동훈 무능하다, 뭐 탄핵돼야 된다, 막 얘기가 막 더 불이 붙었을 텐데 지금 그 헌재 9명 중에 4명의 재판관은 검사들의 수사권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 법무부 장관도 그 관장하는 사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4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공방을 하기도. 그래서 뭐 김준호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고 이게 헌재가 이런 거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특히 저는 국민의힘에서 막 헌재가 막 정치재판소니 뭐 어쩌고 좀 하는 얘기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법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판례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꽤. 네. 그러니까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러면은 이게 처음 나오는 판례면 우리가 크게 비판을 하겠지만 네네. 이런 형태의 판례들이 있었는데 유독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크게 반발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이 완전히 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막 너무 반발하니까 우리가 막 다 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실제로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이나 이런 안건조정위원회나 이런 거 문제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예.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서로 명분을 뭐 갖고 뭐 논쟁할 수 있는 거리들을 갖고 나온 셈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좀 과하게 소비하는 건 저는 오히려 국민들의 이해를 더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정치적이었다라는 얘기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는 맞아요. 생각이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헌법 재판은 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정치적이고 예. 두 번째 이제 그래 음주는 했는데 뭐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게 말이 술을 되냐?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거를 했었고.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비판할 수 있죠. 근데 그러려면 이게 제일 최신 그 전에 있었던 게 신문법, 방송법, 종편, 미디어법입니다. 그러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채널A, JTBC, TV조선을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법 다 무효니까. 그렇죠. 그 정도를 얘기하면서 하면 논리의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 그 재판 결과를 가지고 헌재 결정을 가지고 조선이나 동아나 중앙일보는 뭔가 쓰기가 되게 머쓱했을 거예요. 이런 문의는 내려놔야 되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미묘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천하람 변호사랑 생각이 많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번 결정이 되게 아쉽죠. 아쉽지만 저희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대해서 재판관의 성향을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정당인데 여기에 대해서 악법도 법이고 법원의 재판소의 판결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고 하는 것은 글쎄 국민들이 보기에는 썩 좋은 모습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과정이 썩 좋지 못했다, 잘못된 게 있다. 그렇지만 이게 법안 자체를 이제 국회의 입법권을 뒤집을 만큼의 중대성은 아니다라고 이제 헌재는 판단을 했습니다. 좀 하나 추가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권 헌법상 권리냐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다퉈졌어요. 그게 이제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그렇죠. 주장했던 냈던, 얘기죠. 예. 그러니까 헌법에는 이제 영장 청구권은 나오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헌법상 권리인 경우에 국회가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요. 국회가 법으로 터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개정이. 근데 어쨌든 뭐 5대 4든 몇 대 몇이든 간에 헌재에서 이 판단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은 있지만 수사나 기소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장 청구권만 갖고 수사나 기소권은 다른 기관에 주더라도 그게 위헌이 아니라고 확인해 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건 근데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는 영장이라는 얘기만 나오고 수사라든지 기소를 누가 한다는 거 헌법에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이번 그 헌재 결정에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예. 그동안 검찰청이나 검사들은 대부분 자기들은 헌법상 기관이고 그다음에 헌법상 수사권이 보장된다 이렇게 많이 주장해 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건 어쨌든 헌재에서 아니다라고 판결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검사가 독점적인 수사권이 없다라는 건 이미 과거에도 좀 나왔었어요. 예. 예를 들면 공수처 만들 때라든지 그렇네요.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고, 근데 이제 기무사도 한정적이긴 하지만 수사권이 있긴 있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5대 4로 갈렸을 때, 근데 이제 수사권을 박탈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사에 대해서 특히 범죄를 구획을 정해가지고 이 부분은 너희가 수사하면 안 되는 다른 기관도 수사할 수 있어라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4명의 재판관은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갔던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법리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조금 정치율이 떨어진다. 우리 좀 걱정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시선을 좀 틀어서 보면 저는 이게 여야의 대응이라는 게 참 후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한번 우리가 이걸 약간 리와인드 돌려가지고 만약에 이 판결 결정이 나오고 나서 민주당에서 저희가 꼼수 탈당 이런 거 한 거 좀 국민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법의 어떤 유효성에 대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는 방향으로 우리 운용을 해 가야 된다라는 정도의 논평이 나오고, 국민의힘에서도 절차적인 문제 있었다는 거 확인한 거 존중하고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니까 아쉽지만 어떡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서로 이렇게 좀 성숙하게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민주당은 또 갑자기 여기서 막 나와가지고 뭐 한동훈 장관 탄핵해야 됩니다 막 이러니까 그럼 민주당은 잘못한 거 없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참 대응들이 좀 아쉽다. 매우 아쉽습니다. 약간 좀 한마디 하면은 네. 사실은요. 드릴게요. 이 법이 어찌 보면 그 별 의미가 없는 게, 그러니까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네.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거 보세요. 못하는 거 없어 다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는 2가지 범죄만 돼 있지만 시행령에 가면 이만하고 아주 모든 범죄 부패 범죄라 하면 해서 쫙
들어있기 때문에 애초에 등을 그러니까 왜 넣었어요? 아니, 등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예. 경제범죄, 부패범죄에다가 그 분류를 해놔서 음. 시행령으로 지금 보면 알아요. 지금 검찰이 수사 못하는 범죄가 없잖아요. 다 네, 하잖아요. 네. 하다못해 외국환 거래법 이런 것도 수사해요. 다. 그러니까 말로는 수사권이 없다고 하지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한 얘기고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수사 못하는 거 없어요. 다 안 하고 그래도 있어요. 그 지점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행령 관련해서 일단 김준호 변호사님 얘기를 좀 듣고 제가 요거 질문 드릴게요. 저는 그냥 정무적으로 봤을 때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이라는 약간 언어의 인플레를 쓰는 거는 옛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키워주듯이 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실 필요가 없다. 뭐 그 정도만 짚고 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시행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검수완박 이게 뭐 정확한 단어는 아닙니다.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사권 조정과 수사권 이제 검찰의 수사권 제한 관련 법안인데 이거 이제 반환을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모든 수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행령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게 헌재 결정이랑 상관없죠. 만약에 이 시행령을 문제 삼으려면 이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다시 이제 유무유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데 이건 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등이 문제가 아니에요. 등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범죄, 부패범죄 하는데 부패범죄라 하면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부패범죄라는 게 우리가 뭐 형법이나 이렇게 딱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패범죄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뭐 사기, 횡령, 배임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거 부패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의 영역이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법에 명시적으로 해놨어야 되거든요. 네. 뭐 몇 조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법에는 그 조항을 안 해놓고 그냥 경제범죄, 부패범죄만 해놓다 보니까 이게 좀 입법 기술적인 문제긴 한데 시행령도 한번 다퉈볼 필요는 있는데 뭐 지금 당장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시기적으로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법으로 개정할 때 네. 법으로 아예 탁 이렇게 조항을 박아놓는 게 좋아요. 등을 빼든가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왜 그런 거냐면 이제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 어쨌든 뭐 이걸 비트코인 이용해서 팔기도 하고 뭐도 하니까 이거 경제범죄로 포섭해 버리면 그냥 경제범죄가 또 그만이야. 되는 거고. 경제범죄 아닌 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폭행이나 이런 건데.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가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행령으로 법의 개정 취지를 잠탈한 건 문제는 문제인데 방법은 딱히는 없죠 지금. 그러면 여기 이제 법률가가 세 분 계시니까 요거까지만 정리를 하고 이 주제는 슬슬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네. 5대 4든 뭐 어쨌든 났으면 이거는 그냥 승자 독식인 거죠. 그대로 가는 거죠. 네. 그럼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뀌거나 그럴 일은 이제 없는 거네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 같은 경우는 5대 4였다가 나중에 또 뭐 6대 3이 되고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바꿀 수 있다라는 게 헌재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거는 뭐 영구 불변한 건 아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수사권과 관련한 과거 사례들이나 아니면 절차 하자가 있더라도 유효성을 인정한 과거 판례들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주문이 상당히 길었는데 맞아요. 거기에 이제 앞선 뭐 4차례인가요? 뭐 이게 이때도 내가 분명히 이거 아니라고 했고 아니라고 맞아요. 왜 또 낸 거야? 약간 이런 뉘앙스가 좀 읽히더라고요. 근데 저도 헌법재판 했었는데 제 앞에 한 대여섯 번 졌던 사건을 제가 뒤집은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깨알같이 좀 PR을 하고 가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정치적인 의미를 하나 시행령과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거는 현 변호사님 잘 짚으셨지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으로서 시행령 범위 넓힐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정치적으로 과연 지금 정부 여당에 좋을까? 저는 반대로 예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들 몇 개 주겠다고 했는데 법사위 안 줄 거면 다 안 받겠다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이게 뭐냐 하면 소수당, 그때 당시 야당으로서의 서러움을 극대화시키는 하나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맨날 하는 얘기가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소수당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완성이 안 됐다라는 레토릭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 근데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하시거나 공감을 하려면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소수당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그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몇몇 주제들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이거 다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는 인상을 국민들께 드린다면은 이거 국민의힘을 꼭 다수당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에너지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거 좀 정치적으로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시행령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또 그 거부권이라는 것도 있다 보니까 입법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을 곧 행사할 걸로 예상되는 법안이 또 하나 나왔잖아요. 이제 양곡법 관련해가지고. 양곡관리법.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오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슬슬 1부는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지만 남은 이 화두 정도 던지고 광고 좀 다녀오겠습니다.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가 계속 많았습니다. 뭐 노웅래 의원 건이 있었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 측의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또 체포동의안이 올 것 같습니다. 하영재 의원인데요. 30일에 이 표결이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51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대국민 서약서를 발표를 했어요. 이거 근데 왜 51명인가요? 알아요? 왜 11명인지까지는 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반 정도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의원. 낙선의 이유가 저거구만. 아이고. 51명이 왜 아니.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장성철 소장님 대신 왔으면 이 조사를 해서 왔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예. 가결될 가능성 되게 높을 것 같아요. 하영재 하영재 의원에 관련해서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예. 하영재 의원님께는 죄송하지만 어떤 전략적 카드로서 민주당은 이렇게 지금 막았지만. 방탄 정당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께 우리 국민의힘은 다르다. 음. 또 하영재 의원이 의혹을 받고 있는 게 또 불법 정치 수수잖아요. 공천 네. 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패에 대해 연루된 분은 저희는 체포동의 지키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하영재 의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윤핵관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윤핵관의 호소인이나 이런 분들에 해당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지켜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인데. 예. 그리고 여의도에 들리는 소문에 가면 소문입니다. 이렇게 윤핵관이 아닌 의원들의 수사나 기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음번 공천 시즌 때 예.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검사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을 이제 공천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이제 또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아마 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제가 광고 듣고 와서 나머지 세 분 의견 들을게요. 네, 정치인사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측의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막 시작을 했습니다. 뭐 해석을 김용태 전 최고위원께서 좀 해주셨고, 그러니까 일단 윤핵관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부결 안 시키고 동의해줘 버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철규 의원 인터뷰를 보니까 뭐 전달을 못 받으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던데 천하람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네, 국민의힘은 대부분 아마 체포 동의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서 공을 이제 민주당 쪽으로 돌려서 민주당에서 얼마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걸 예. 가지고 이후에 또 내로남불 카드로 쓸 걸로 예상이 되고 저도 원내 분위기를 조금 전에 들은 바로는 사인 안 한 분들도 대부분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인 여부와 상관없이 대체로 다 체포 동의할 걸로. 이렇게 게다가 이제 또 건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다 네, 보니까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이번에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 건 터지기 전까지는 21대 국회에서도 뭐 여야 상관없이 좀 다 통과시켰었어요. 혐의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었죠. 네. 정찬민 의원이나 정종순 의원이나 뭐 이상직 의원도 아마 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뭐 그 사안에 따라서 늘 좀 이렇게 의원들 판단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하영재 의원이 뭔가 이재명 대표 때문에 피탄 맞은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그냥 원래대로 가는 거 아닌가. 오히려 특이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 51분이나 그렇다고 불체포 특권 아예 내려놓겠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좀 정치적인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안 따라 판단하는 의원들이 사실은 대다수기 때문에 네네네. 이건 원칙적으로 내려놓겠어라는 입장까지는 안 가실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노웅래 의원만 득을 본 거지 사실 하영재 의원도 약간 원칙대로 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왜 51명일까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정에 이끌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천하람 변호사랑 제가 만약 원내에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천하람 변호사가 이런 의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체포동에 오면 제가 어떻게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론 원칙대로 이제 선언을 해야 되겠지만 무슨 원칙대로 그게 아니, 원칙대로?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도 이제 정이 있으니까 하영재 의원이 또 문자를 돌렸거든요. 존경하는 예. 뭐 땡땡땡 의원님 하면서 본인의 어떤 억울함을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도 사회니까 서명 못하신 분도 있잖아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론을 사실상 정하진 않았는데 사실상 뭐 가결이다라고 당론을 정했다 그러지만 저는 반란포가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김영태 전 최고가 막 얘기했지만 이 사건이 오래된 사건이에요. 작년 지방선거 때 사건이에요. 예. 작년 지방선거 때 돈 받았다는 사건이잖아요. 공천 대가로. 그럼 보통 지방선거 관련된 거는 뭐 이게 물론 정치자금법이나 뭐 이런 거지만 보통 선거 끝나고 바로 수사하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1년 거의 가까이 돼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없죠. 왜 이제야 이거를? 네. 그때 다 나온 일인데.
그러면 이제 이분은 처음이니까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한테도 날아오나? 캐비넷 열리나? 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더구나 네. 이제 핵관이 아닌 사람들이나 아니면 공천 신인이 가도 당선되는데 네네. 그런 데가 어쨌든 검사들이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역이 있는 데들은 어쨌든 국민의힘이 될 가능성이 높은 데란 말이죠. 그럼 그런 위협을 느낄 거예요.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네. 그러면 내 것도 있나? 걱정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소문은 돌았죠. 작년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칼날이 더 세지면서 너무 이제 야당 탄압 프레임이 부담스러우니까 약간 키 맞춤을 위해서 여당 쪽도 인사들을 몇 명 좀 수사하지 않겠냐 네, 이런 네. 얘기가 서초동에 좀 돌더니 하영재 의원 건이 작년 압수수색 들어간 게 있었고 박순자 전 의원이 또 기소된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몇 건들이 좀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도 상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키 맞추기든 뭐든 여권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하는 거는 뭐 당연히 뭐 좋은 그렇죠. 일이고. 네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 것이냐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아마 그게 민주당도 조금 머리 약간 아픈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이제 김준호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건 바이 건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해석의 영역이 될 것이냐.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탄압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였고 국민의힘은 이것도 비리다. 개인 비리와 관련된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이의 간극을 이번 케이스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렇다고 당론으로 이거 부결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라고 네. 이렇게 모호하게 이렇게 갔거든요. 뭐 그건 또 아마 인간적인 정의나 이런 부분들이 작동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기에서 바로 이어가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기소 대상에서 428억 원 약정은 빠졌다. 이렇게 되면서 거 봐라라는 것과 더 한번 캐보자. 뭐 이제 이렇게 좀 의견이 나뉘는 것 같은데 현 변호사님은 좀 하실 얘기가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어쨌든 그분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분이 누구냐에서 나온 게 결국은 뭐 대장동에 지분이 있다 얘기고 그때 이제 논란이 됐던 거고 대선에 그 다음엔 왜 중요하냐면 이게 결국은 배임이라든지 제3자 뇌물이라든지 뭔가를 했을 때는 이제 범행의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중에 돈 받기로 했으니까 해준 거 아니냐. 그렇죠. 요게 어찌 보면 이 428억 원이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간다고 약속을 했다라는 그렇기 게 때문에 민간업자한테 이렇게 많은 이익을 네. 줬다. 이게 논리적으로 된단 말이죠. 네. 배임이든 아니면 제3자 뇌물이든. 근데 만약에 이게 빠져버리면 결국은 검찰이 얘기하는 거 이제 정치적인 이득. 뇌물에서도 정치적인 이익, 그다음에 배임에서도 어쨌든 자기 업적 이게 되는 거잖아요. 정치적인 이득이라는 게 말로 얘기하면은 뭐 굉장히 나쁜 걸로 보이는데 저는 정치인 중에 정치적인 이득을 안 취하려고 정치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봐요. 예. 정치인이 당연히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지역구라든지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아서 다음에 자기 재선되는 게 모든 정치인의 꿈이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검찰의 기본적인 이 대장동 수사 1년 반 동안 해온 거에 대한 논리 구조 자체가 이제 많이 허물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반대되는 얘기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좀 정치적인 그러니까 수사의 정치성을 좀 덜어내는 하나의 좋은 징표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걱정했던 거는 특히나 스모킹 건이나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가 만약에 선고가 된다면은 이건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꼴이 사실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차라리 검찰 입장에서도 충분히 심증은 있더라도 좀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안전하게 가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428억 약정 뺐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 막 내용 없는 화려한 막 수사만 채워 넣는 것보다는 100배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배임이라든지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 변호사님 정치적인 이익 말씀하셨지만 그런 걸 넘어서 가지고 결국 업자들과 얼마나 소통을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 성남시보다 업자들에게 더 이익이 간다는 걸 알면서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배임적인 의사결정을 했는지가 쟁점이 될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재판 과정에서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현 변호사님이 네. 두 분 얘기하시죠. 제가 좀 보고 있겠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이번에는 좀 반대되는 입장의 질문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현 변호사님 하실 것 배임 같아요. 얘기는 우리가 진짜 뭐 한 대선 기간 내내 수천 엄청 번 해가지고 했어요. 더 할 필요 네. 없는 거 같고 대장동 얘기는 사실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저희는. 왜냐하면 뭐 유동규 한마디 하고 김만배 한마디 하고 뭐 남욱 한마디 하고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 네. 할 때마다 언론에 나오는데 이제 시간 지나면 이제
기자들 중에도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누가 뭐라 했는지 헷갈리는 게 많고. 왜냐하면 결국은 물증은 없거든요. 예.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로 했다는 것도 다 말이에요. 몇 프로 주기로 했다. 사실은 녹취도요 물증인 것 같지만 냉정히 따지고 보면 말이에요. 네, 그렇죠. 말을 적어놓은 거잖아요. 네네. 녹음해 놓은 거고. 네. 그게 물증이 되진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모든 거는 녹취록에서 시작해서 말로 나왔는데 이제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기소한 것도 보면 뭐 20만 페이지, 뭐 25만 페이지 그러는데 25만 페이지요. 네. 와. 근데 그건 뭐냐면 결정된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나 이런 사건은 한 뭐 1, 2만 페이지 정도면 거의 들어가면 웬만한 거. 왜 그러냐면 예. 핵심적인 거는 증거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증거가 없으면 이렇게 막 뭐 방송에 나왔던 거, 기사 나왔던 거, 온갖 얘기들 녹취록 다 붙여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물론 재판은 길어질 것 같은데 지금 말씀처럼 배임, 뭐 제3자 뇌물, 부패방지법, 범죄 수익 은닉인데 다 비슷한 거예요. 다 결국 내용은 다 비슷한 그럼 이제 거라서. 현 변호사님은 그 전부터 주장을 하셨던 지점인데 두 분 제가 이제 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걸 똑같이 두 분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 428억 원 약정이 빠졌다는 게 현 변호사님 계속 주장하셨던 그래서 뭘 받았냐와 바로 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뭘 받았냐는 것도 있지만 어떤 범행의 동기라는 게 개본 보면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라든지 사적 이익 이걸 연결되거든요. 예. 우리가 정치자금법은 어떤 정치 활동에 대한 것이고 뇌물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럴 때는 자기의 어떤 뭐 사적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걸 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물론 이제 구성 요건이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겠지만 상식적인 문제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검찰은 이제 전제 사실로 넣었다 그러고 계속 수사한다 그러지만 제가 지금까지 검찰이 계속 수사합니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예. 실제로 나중에 수사해서 입증하거나 기소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건 그냥 약간 레토릭이다라고 네. 보면 뭐 대장동 수사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희망사항이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치 자금과 관련한 내용들을 다룰 때 대부분의 증거가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뭐 뭘 증거를 막 만들어 놓거나 계약서를 써놓거나 하지는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특히 대장동은 워낙 세월도 오래되고 관련자들도 많고 돈도 크고 이러니까 뭐 대하 드라마급이니까 뭐 25만 페이지 나오도 뭐 크게 이상하진 않은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돈이 이제 김만배와 유동규와 뭐 이 사람들 사이에서 막 복잡한 정상 관계가 있고 특히 유동규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허가권자와 관련된 사이드의 사람이잖아요. 예. 아무리 우리가 뭐 예. 유동규와 선을 긋는다고 해도 유동규와 이재명 대표 사이를 완전히 칼로 자를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뭔가 정경유착이 있다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이 428억을 완전히 이재명 대표에게 귀속시킬 만큼의 명확한 증거가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있어서 검찰이 조금 보수적인 판단을 하면서 차근차근 살펴보자 이렇게 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좀만 보태면 네. 이 428억이 구속영장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나올 때 그때도 빠졌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부결되고 나서 근데 그 즈음에서 김만배 씨가 다시 구속이 됐잖아요. 네네. 여기 이제 한 달 그동안 지났는데 그동안 이제 김만배 씨가 더 이상 진술이 없었던 거예요. 관련된 진술 입증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428억 관련해서 검찰은 프레임을 가지고 수사를 접근을 했는데 입증에 실패하니까 기소에서 빠진 거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추가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될 거 그래서 이제 나머지 그동안 쟁점 중에서 대장동이나 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일 세게 붙을 지점은 성남FC 관련한 예, 부분이 예. 오히려 더 세게 붙을 것 같고요. 대장동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뇌관이었던 부분들은 검찰이 뭐 실체적 진실이 뭐든 간에 뭐 기소 밝혀내지 대상에서는 못했다. 앞으로 추가되긴 어려울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하나 추가하면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정치자금 얘기했지만 이번 사건에서 사실은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 수사를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그 당시에는 경선자금으로 쓰였다라는 게 기본적인 프레임이었어요. 경선자금에 쓰였으면 이재명 대표도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물론 정치자금은 받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어디 썼느냐도 사실은 중요하죠. 근데 그까지 못 나간 거죠. 그것도 예.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법정에서 계속 다퉈지고 있어요. 뭐 이거 어디 썼는지 밝혀라. 그럼 검사는 이거 받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왜 이게 대선자금 수사고 경선자금 수사냐. 그게 결국은 밝혀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도 뭐 돈 떴다는 거는 뭐 카카오톡으로 뭐 약간 뭐 10만 원, 20만 원 보낸 거 말고 이런 거 말고밖에 없어요. 그 찾았다는 게. 예. 근데 결국은 이 평소에 뭐 생일 선물하고 이런 거밖에 없어서 결국은 그러면 이거를 대선자금, 경선자금 수사라고 처음에 약간
그 언론 플레이 했던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것에 대한 좀 정치적인 좀 지점으로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체포동의안 얘기를 했으니까 체포동의안 부결인데 가결 같은 부결이 되면서 이탈표가 30표 이상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좀 흔들렸었잖아요. 뭐 안에서도 말들이 워낙 많았고. 기소 당일에 바로 당무위를 열어서 대표직 유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원 80조 얘기는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었으니까. 조홍천 의원은 당대표 직무부터 정지를 했어야 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지적까지도 하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면 소위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불만이 더 커지면서 민주당이 더 내분이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세 분 얘기를 좀 먼저 듣고 그리고 이제 현 변호사님 얘기를 마지막에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김용태 전 최고위원 얘기부터 좀 드릴까요? 일단 지금 법률적인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이재명 대표가 뭐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음. 대통령을 꿈꾸셨던 분이고 정치인이고 그렇다면 기소가 됐다는 사실만을 물론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봐야겠지만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대표가 기소가 됐다면 본인이 알아서 국민들께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저는 정치인의 조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당원 80조 그 예외 조항에 있어서 제가 친한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아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좀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모습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본인들도 했더니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아 조금만 기다려봐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공직선거법이 걸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돈을 뱉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표를 편드는 거지 공직선거법 선거가 끝나면 우리도 본격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거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비명계 의원이신가 봐요. 얘기만 딱 들어봐도 비명계 느낌이에요. 그분은 약간 갈등은 더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천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정치인도 기소된다고 해서 뭐 모든 직위를 다 내려놔야 되냐 참 어려운 문제인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 스케줄표를 우리가 만약에 구할 수 있다면은 재판 받으러 다니시고 뭐 하시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분량을 차지할 겁니다. 변호사랑 상담하고 뭐하고 이게 재판 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 네. 이 기소된 게 뭐 어디 무슨 뭐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거대한 뭐 정말 뭐 부정부패 혐의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담을 지고 당무를 현실적으로 잘 하실 수 있을까의 어떤 당내 우려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뭐 지금 저는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것이 호남에서도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수도권 정당이라 하더라도 호남에서의 민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정당인데 호남에서도 지금 정부 여당이 별로 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민주당이 생각보다 치고 못 가는 것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부담 때문 아니냐. 선거 앞두고 점점 특히 격전지에 있는 의원들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거든요. 이걸 과연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돌파할 것인가. 뭐 몇몇 얼굴을 조금 바꿔주고 뭐 이렇게 권한을 약간씩 내려놓고 하는 정도로 과연 그분들이 만족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아니었다면 격차는 더 좁혀졌겠죠. 그러니 갑자기 마음이 아프네요. 네. 김재원 전이 아니라 현 최고위원이죠. 수석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와 민주당이 현 국면을 어떻게 돌파하냐가 다른 거잖아요. 네. 엄밀히 따지면 엄밀히 그렇죠. 다르잖아요. 다르죠. 이음동의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쟁점이죠. 근데 지난번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이탈표 나오고 나서 뭐 더미래가 따로 만나고 민주당끼리 어쩌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 강력 정렬 지지층에서는 몇몇 의원들 좌표 찍어서 네네. 트럭 시위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붙다 보니까 그냥 의원들이 조금 더 지나가자라는 생각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 80조 관련한 예외 조항 적용하는 게 두리뭉실하게 처리돼서 물론 이제 조홍천 의원도 뭐라 하고 그다음 전해철 의원도 아니 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기권을 했는데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만장일치라고 발표를 했다가 항의를 했죠. 그 정도로 이제 찍어놨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그냥 쑥 지나갔어요. 예, 그게 저는 좀 오히려 신기한 것 같아요. 쑥 지나갔다는 말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좀 공감이 원래 갑니다. 격렬하게 일주일 안에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직무정지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당무위에서 뭐
80명 정원인데 30몇 명은 뭐 위임장 내가지고 처리하고 뭐 이런 게 그냥 약간 두리뭉실한 게 지금 더 당내 분란 요소나 이견을 드러내지 말자라는 합의가 조금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고 옳으냐 뭐 이런 문제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저는 볼 때 이재명 리더십으로 총선까지 돌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리더십을 교체하거나 뭐 일부 바꾸는 데 있어서 모난돌 정맞듯이 이렇게 나가고 싶지 않은 비명계의 어떤 본심이 있지 않나. 다만 이제 박용진 의원만 그젠가요? 뭐 또 그 소셜 미디어에 강하게 개딸과 결별해야 된다라는 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누가 짊어지고 이거를 부딪힐 거냐에 관련해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트럭 시위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뒷선으로 물러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강하게 말씀하신 분은 뭐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이상민 의원도 조홍천 의원인데 네. 그분들은 사실은 약간 혼자시고 세력으로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해철 의원 정도만 약간 소심한 정도로 이렇게 절충형으로 문제제기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주목할 부분이라는 전 거죠. 변호사님 얘기 듣고 현 변호사님 정리 드릴게요. 일단 박용진 의원께서 이제 개딸과의 결별 이런 걸 하시면서 뭐 개딸들한테 일사불란한 거 좋아하면은 국민의힘으로 가라 이렇게까지 하셨더라고요. 아니 국민의힘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뭐 쓸데없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봐도 좀 저도 의아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한 거 할 때 박수 치고 넘어가고 막 약간 이상하게 넘어갈 때들이 있었거든요. 약간 민주당도 제가 봐도 비명계인 분들도 당무위에서 힘을 뺄 거는 아니다라는 어느 정도의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퇴진을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퇴진을 할 거냐. 어느 정도 질서를 갖춰가지고 누구를 뭐 비대위원장이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할 거냐에 대해서 아직은 비명계도 확실한 하나의 그림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무위 단계는 좀 스리슬쩍 넘어간 것. 뭐 저도 김준우 변호사님 판단 동의합니다. 네. 현 변호사님. 이게 결국은 이제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의 분위기랑 다른 거예요. 네네네. 언론에서는 뭐 당장 뭐 비명계가 막 뭔가 할 것 같고 뭐 당장 뭐 할 것 같은데 당무위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뭐 지도부, 그다음에 시도당 위원장, 뭐 광역단체장 이런 분 한 80분 정도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국민의힘으로 지면 아마 상임 전국위 정도 이 정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론 뭐 기권할 수도 있고 뭐 반대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전해철 의원 기권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는 않은 것이고. 그런데 이제 격렬하게 논의가 되지 않았던 건 이런 거죠. 이미 이제 기소는 예정돼 있던 거란 말이죠. 그렇죠. 충분히 됐던 거기 때문에 이제 당내에서 이 논의는 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기소 이후에 얘기한 게 아니라 당연히 기소할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으니까. 우리 사실은 지난번에 그 체포동의안 부결됐을 때 이제 바로 기소할 걸로 봤거든요. 그랬죠. 예. 보통 그런데 보통은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부결되면 바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요거를 이제 들고 있었다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청구하나? 다시 청구한 적은 없었어요. 그동안. 네, 네. 왜냐하면 다시 청구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동안 정도 들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당내에 이미 정리된 거예요. 의견은. 지금 말씀처럼 박용진, 조웅천, 뭐 이상민 의원 이런 분들이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그냥 자기 얘기 생각하는 거고 지금 저는 근데 박용진 의원이 이거를 뭐 개딸들 얘기 자꾸 하는 거는 좀 당원들에 대한 모독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개딸이라 칭하는 분들이 대부분 자발적으로 들어온 분들이에요. 네.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당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박용진 의원도 아마 부인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당원들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보다 시도당 그 시도구 의원이나 이런 사람 통해서 받아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당에 와서 뭐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선거 때 되면 이 사람 공직 후보 찍어주세요 하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조직표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 그분들은 당 운영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냥 지지해서 우리 시의원, 구의원 그냥 할 때 행사하는 사람, 그 사람 떨어지면 쫙 빠져나갑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진성 당원이라든지 실질적인 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면 책임 당원이라고 우리는 이제 권리 당원이라 얘기하는데 그거의 기본적인 전 당원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런 당원들을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예. 봅니다. 그러니까 네.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분들이 훨씬 적극적이고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고 일사불란하고 뭐 활동하지 마라 그러면 그 박용진 의원한테 묻고 싶어요.
본인 지역구에 어떤 당원들이 있는지. 저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당원들이 훨씬 당을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예. 보고 그분들 만약에 목소리 들으시기 싫으면 정치 안 하시면 돼요. 당연히 정치라는 거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받고 하는 건데 그분들이 뭐라 한다고 왜 당신 그러냐 이의 제기하고 이런다고 해서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럼 자기만 지지해주고 당원들은 그러면 그냥 선거 때 와서 자기만 투표해줘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이 좀 과잉 대표되는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되게 좀 뭐랄까요? 굉장히 또 강경하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 특정 정치인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들이 좀 강하시고 이런 예. 분들이 사실 몇만 단위인지 저도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사정을. 근데 저희로 대입해 보면 저희도 예컨대 부정선거를 빡세게 얘기하시는 당원들이 계십니다. 저희 당원들에서 나오는 볼륨으로 치면 그분들이 엄청나게 높아요. 비율이. 그러니까 예. 그 나오는 뭐랄까 목소리의 볼륨은.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얼마나 당원들 중에 비중을 차지하냐를 열어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이번에 이제 황교안 후보의 득표율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활동력도 어마어마하고 막 당에 대해서 막 엄청난 인풋을 내시지만 그게 과연 당을 건강하게 하느냐는 한번 우리 되짚어볼 문제다. 근데 근데 저는 이제 말씀하세요. 저는 그 민주당 당무위 판단 보면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내로남불이라고 생각되는 게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 이준석 대표 그 수사 상황에서 기소가 되지도 않았는데 즉 민주당의 그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관련해서 수사를 받는 사실만으로도 당대표 내려놓으라고 맞아요. 굉장히 공격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 친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는 그 논리를 보면 완전 내로남불인 거거든요. 진짜 이재명 기소가 대표의 됐잖아요. 그 네. 범죄 혐의 사이즈에 비하면은 이준석 대표는 뭐 명함도 못 내밀. 물론 심지어 그건 공소권 없으면 이제 내려갔는데.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른 면에서 보면 박용진 의원이 갑자기 그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쓰고 그다음 지난주에 양산 갔다 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네네네. 1대1로 그러니까 울산에 있는 무슨 젊은 정치인들 같이 갔다 왔는데 어떤 만나고 왔어요. 그러니까 비명계의 선발 투수가 되고 싶은 욕심의 어떤 포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앉아서 비명계랑 격렬하게 비명계를 대표해서 무슨 개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든 아니면 뭐 어떤 거든 이제 막 맞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다칠까봐 이렇게 몸을 살짝 예. 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응천, 이상민 이 두 분은 워낙 내놓은 분들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도 저런 식으로 수식이 많이 됩니다.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명이 경쟁하는 거예요? 내놓은 사람. 그런 포석이 있지 않나라는 거를 한번 좀 유익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광고 듣고 와서 오늘 방송도 이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사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못한 이야기는 우리가 또 나누면 되니까요. 예, 네, 제가 민주당 지도부 교체와 관련해서 나름 호남에서 재밌는 소문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또 뉴스 보면서 우리가 또 얘기 나누도록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또 우리 김용태 전 최고위원께서는 어제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소장님 자리 위험합니다. 예, 다음 주에 꼭 뵀으면 좋겠고요. 네 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